우리들만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다. 그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 나와 기의 동생, 땀 범벅이 되어 서 있는 남자애들, 그리고 기괴한 행동을 계속하는 기.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빙빙 돌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울면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데 엄마는 갑자기 나와 남자 3명의 따귀를 때리더니 고함을 쳤습니다. 너희들 그 집에 갔구나. 그 빈집에 갔던 거지. 전에 본 적 없이 화난 모습에 우린 그저 열심히 고개만 끄덕였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전부 안에서 기다려. 지금 너희 엄마 아빠께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뒤를 안아 부축해서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시킨 대로 거실에 모여 멍하니 앉아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모이실 때까지 엄마와 디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다 모였을 즈음 엄마만 거실로 내려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애들 그 집에 들어갔대요. 어른들이 술렁거리더니 모두 동요하거나 경악하거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뭘 본 거야? 거기서 뭘 봤냐고. 각각의 부모님들이 일제히 자신의 아이에게 질문을 해댔고 우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와 B가 어렵사리 대강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본 건 화상대랑 머리카락 같은, 그리고 창을 깨버려서 뭔지 알 수 없는 말이 쓰여있는 종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2층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갔고 몇 분 뒤에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온 것은 기의 엄마였습니다. 보기 힘들 만큼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서랍 안을 본 거니? 기의 엄마가 우리에게 붙어서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화장대 서랍장을 열고서 그 안을 본 거냐고. 2층 화장대 3번째 서랍장이었니? 다른 어른들도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첫 번째랑 2번째 서랍은 저희도 봤어요. 3번째는 기만 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기의 엄마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며 왜 안 말렸어? 너희 친구 아니니?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기의 아빠와 다른 어른들이 다 같이 말리며 진정하고 정신 차려요. 하며 기의 엄마를 달랬고 잠시 뒤에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기의 동생을 데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어 우리는 비의 집으로 이동했고 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간 그 집 말인데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거기는 화상대하고 그 머리만을 위해서 세워진 집이야. 나나 다른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 화상대는 실제로 쓰여지던 것이고 머리카락도 진짜다. 그리고 너희들이 봤다고 하던 그 글자, 이거 맞지? 그렇게 말하고 비의 아버지는 펜으로 이에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대답하자 비의 아버지는 종이를 확 구겨서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건 그 머리카락 주인의 이름이다. 뭐라고 읽는지는 일단 알지 못하면 절대 입에서 나올 리 없게 지어져 있어. 너희가 알아도 되는 것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다시 가는 것도 안 된다. 알지? 일단 오늘은 모두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비의 아버지께 비가 어렵사리 물었습니다. 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자 그의 일은 잊어버려라. 이제 2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일도 없고 너희들하고도 다시는 못 만날 거다. 비의 아버지는 조금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의 엄마한테 앞으로 평생을 원망받으면서 살게 되겠지. 이번 일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아까 너희도 디의 엄마를 봐서 알잖아. 너희는 이제 그 애와 다시 엮여서는 안 돼. 그렇게 비의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우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긴 하루였습니다. 그 뒤로 당분간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부모님도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서 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입니다. 학교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한 모양인데 1개월쯤 뒤에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또 그날 우리들 집 외에 다른 집에도 연락이 간 것인지 그 빈집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히 줄어갔습니다. 빈집의 모든 창도 엄중하게 막아놓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나와 그때 친구들 모두 그 집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고 뒤에 일도 있어서인지 점점 서로 멀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나도 다른 3명도 현을 떠나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즈음입니다만 뒤에 엄마에게서 우리 엄마한테로 편지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엄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숨겨두는 선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된 게 너였다면 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판도라라는 괴담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은 엄마가 딸에게 3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던 어느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딸은 어머니의 소유물로서 딸을 재료로 하는 어떤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 내지는 3명의 딸을 낳고 그중 1명을 재료로 선택합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한 딸에게는 2개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는 엄마만이 아는 진짜 이름으로 평생을 숨깁니다. 만에 하나 이름이 알려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 한자에 음뜻과는 전혀 다른 후리가 나를 달기 때문에 설령 그 한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엄마 외에는 그 이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 둘이서만 있을 때에도 절대로 숨겨진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딸이 엄마의 소유물이란 것을 강조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숨기는 이름을 짓는 날에 반드시 화장대를 준비해서 딸의 10살, 13살, 16살 때의 생일날 이외에는 절대로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날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을 아무에게도 불리는 일 없이 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선택되지 않은 딸은 지극히 평범하게 키워집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고양이 또는 개의 얼굴을 조각조각 내기, 꼬리만 남겨진 몸체를 기리기, 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다루어서 딸이 그것을 진실로 믿게끔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귀와 수염을 사용한 주술을 가르쳐서 그 주술로 쥐를 죽이기, 거미를 잘게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형태대로 맞추기, 분유를 먹기 등등 하나하나가 전부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날 듯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동물이나 벌레, 특히 고양이와 관계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에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함일 뿐이고 목적한 수의 여자아이를 낳는 시점에서 관계가 단절됩니다만 관계의 조건으로서 사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이나 주술의 비밀을 캐려고 드는 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느 데에서부턴가 남자와 관계를 할 때의 주술을 사용하여 남자에게 마무리 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죽인 고양이 등의 원혼이 전부 남자에게 가서 비밀을 캐려고 하는 남자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여 가문의 비밀을 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등도 있고 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교육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료로서 심어지는 어긋난 상식, 어긋난 가치관, 어긋난 기호 등을 위한 이상한 교육은 대대로 모녀간에 13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3가지의 의식 중에 2가지가 행해집니다. 하나는 10살 때 엄마는 딸을 화장대 앞으로 데려가고 딸은 엄마에게 줄 손톱을 지정받습니다. 여기서 딸은 화장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양손발에서 손톱과 발톱을 몇 개나 제공할지는 그대의 엄마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공이란 물론 손톱을 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톱을 떼서 엄마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화장대에 있는 3개의 서랍 중에 가장 위의 서랍에 손톱과 딸의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날 하루를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13살 때 똑같이 화장대 앞에서 치아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습니다. 이것도 세대에 따라 그 수가 다릅니다.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뜯고 엄마는 그것을 화장대의 두 번째 서랍에 숨겨진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 하루를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을 끝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16살 때까지의 3년간은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엄마의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자신 본래의 감정 때문인지 지극히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딸이 16살이 되는 해에 마지막 의식이 행해집니다. 마지막 의식. 그것은 화장대 앞에서 엄마가 딸의 머리카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먹는다기보다 몸속에 넣는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민머리가 들 정도로 거의 통째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장대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입에 넣고 삼킵니다. 딸은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 이윽고 딸의 머리카락을 다 먹으면 엄마는 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딸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이 의식은 완성되며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 다음날부터 엄마는 온종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우물거리기만 하는 폐인 같은 상태가 되며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폐인이 되었다 함은 말 그대로 엄마의 빈 껍데기 같은 것으로 엄마와는 완전히 별개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 모양을 한 풍선과 같은 것으로 엄마 본인은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은 모두 그곳으로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며 마지막 의식으로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장소에는 지금까지 같은 식으로 자격을 얻어서 온 엄마들이 살고 있으며 순결하고 완벽한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의식으로 자격을 얻은 엄마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며 머리카락을 우물거리는 빈 껍데기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딸은 엄마의 자매들이 키워줍니다. 딸을 2~3명 낳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엄마가 없어진 이후 평범하게 자란 이모들이 딸을 돌봐주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해방된 딸은 머리의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니 3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